자, 안녕하세요. 우리 교과서 149쪽입니다. 149쪽 국민국가의 형성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핵심 질문하고 같은 거죠. 자유주의, 민족주의 발전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즉,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 유럽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전파가 됐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주권 제민이죠.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국가가 생성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미리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 혁명과 그 다음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에는 비인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비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비인은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수도. 오늘날은 흔히 이제 비인이라기보다는 비엔나라고 표현하는 비엔나는 우리 뭐 소세지 뭐 이걸로 유명한가요? 자, 그 비인입니다. 자,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유럽 각국은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의 주도로 빈에 모여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질서를 협의했다. 1814년입니다. 여기 비인 체제에서의 원칙은 정통성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통성의 원칙은 유럽 사회를 나폴레옹 전쟁,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놓자라는 그 원칙이죠. 그 원칙에 모여서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그 결과 비인 체제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혁명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지키고자, 자, 보수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러시아를 중심으로 홀리 얼리언스, 신성동맹을 만들어요. 홀리 얼리언스. 제가 생각보다 영어가 되죠. 좀 겸손해야 되는데 좀 약간 거만을 떨었는데, 이제 세계사 공부라든가 역사를 좀 하다 보면 영어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영어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홀리 얼리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도 혹시나 사학과라든가 역사 쪽을 꿈꾸는 친구들은, 물론 한국말도 잘해야 되지만, 뭐 영어라든가 아니면 일본어, 독일어, 뭐 제2외국어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영어, 요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맥없이 외래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프로이센 여기에 어느 나라? 영국. 꽉 어디는 껴요. 영국은 꼭 끼더라. 우리 저번에 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아니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요런데 꼭 누구는 껴요? 영국은 껴요. 영국은 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해요? 누구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국은. 그래서 영국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력균형 전쟁이라고 그래요. 세력균형 전쟁. 즉 영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에 있는 특정한 나라가 힘이 세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가,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보면 예를 들면 독일이죠. 이런 나라들이 힘이 세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은 꼭 약한 자편을 들어주는 척 하기는 하는데, 약한 자편을 들어주는 척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 다음에 사국동맹을 수립하여, 자, 유럽의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를 탄압하겠다. 여기 보면 영국도 있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뭐, 아까 신성동맹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러네. 신성동맹은 하나, 둘, 세 개였고, 사국동맹은 영국이 끼어들었구나. 수립하여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였다. 이에 유럽 각국에서는 비인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통성,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운동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브루텐샤프트 운동, 학생조합운동,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단, 까나리 액젓이 아니에요. 까르보나리단 해갖고 뭐 이렇게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숙검정이단이라는 말인데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비밀 결사 조직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운동은 다 누구예요? 오스트리아의 수상이었던 누가 주도하는 메테르니가 주도하는 탄압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인 체제는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그리스 독립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불행스럽게 비인 체제가 무너져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입니다. 비인 체제.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기를 바랐던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어느 나라, 영국이라든가 러시아는 비인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나라인데, 특히 이제 여기서 어느 나라, 러시아가 먼저 배반을 들어요. 러시아가 먼저 배반을 들어서 오스만 제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독립을 지원하는데, 그리스 독립을 지원하는 건 이건 민족주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러시아는 왜 그리스를 지원을 했냐면,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독립을 하면 동유럽에는 누가 살아요? 러시아하고 똑같은 슬라브족들이 살죠. 그러면 이제 슬라브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슬라브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러시아 힘이 세지게 되죠. 같은 슬라브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리스 독립을 지원해요. 그러면 영국은 왜 지원을 했느냐? 영국은 물론 밑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유럽의 지식인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런이에요. 바이런은 영국 사람이죠. 예, 대문호 시인인데, 이제 이런 많은 영국의 지식인들이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중심 문화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우리가 흔히 세트로 붙여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가 더 우선이에요? 그리스죠. 그래서 인간 중심 문화의 핵심은 어디다? 그리스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독립을 지원하자 라고 하는 유럽 지식인들의 여론이 일어나는데, 영국은 이런 그 유럽 지식인들의 여론을 등에 업기도 하죠.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화국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볼 때는 또 영국이 그리스 독립을 지원했던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도 그리스 독립을 지지해요. 즉, 그리스가 독립하는데 그 공을 누가 다 차지하면, 러시아가 다 차지하면 러시아가 그리스에게 지중해로 나갈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영국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비인 체제는 무너져 버리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국동맹, 영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인데, 이 가운데서 러시아와 영국이 그리스 독립을 지원해버리면서 이제 비인 체제가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더 멀리 있는 것,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이제 볼리바르라든가, 이 사람은 이제 베네수엘라 독립의 영웅이요. 그 다음에 산마르틴 이 사람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19세기 체게바라예요. 19세기 체게바라. 이제 19세기 체게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산마르틴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들어가 있죠. 칠레도 들어가 있죠. 페루에도 들어가 있죠. 완전히 물론 이분도 시작은 아르헨티나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체게바라급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활약해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했는데, 특히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하는데 또 유럽에서 배신된 나라가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그 다음에 물론 상관은 없지만 미국도 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를 했는데,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했던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 이제 몰로 독트린이죠. 몰로. 미국 대통령 몰로가 밝힌 외교 방침으로, 미국은 우리는 유럽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간섭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신생국인데. 그러니까 이제 1대1 원칙이에요. 1대1 원칙. 우리는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유럽 너희도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 유럽 너희도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몰론선이에요. 1812년.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이 지금 누구의 식민지예요? 그렇죠. 스페인하고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 식민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독립을 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또 배신 들어요. 비인체제. 이제 그러면서 원래 비인체제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서 현상 유지거든요. 뭔가 뭘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건데, 이 변화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 독립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인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멀리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그리스 독립, 이것은 다시 이제 어때요? 유럽 내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부메랑이 돼가지고 유럽 내부에 혁명운동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럼 혁명운동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바로 어디예요? 혁명 우장 프랑스죠. 프랑스. 자, 비인체제가 성립된 직후 프랑스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요. 우리 프랑스, 우리 저번에 한번 약간 여기다 하지 뭐. 약간 정리를 하면, 프랑스 국민의회, 그죠? 1789년. 그 다음에 두 번째 1791년 입법의회 그랬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93년 뭐예요? 국민공회. 국민공회는 그런데 루이 16세를 어때요? 처형했죠. 그리고 공화정을 수립했죠. 제1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공의 시대를 우리가 제1공화정이라고 그래요. 공화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테르미노르의 반동을 통해서 무너진 다음에 나폴레옹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이제 프랑스에서는 왕정.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정은 뭘 이야기하냐면 부르봉 왕가예요. 부르봉 왕가가 다시 등장을 했었죠. 원래 이제 부르봉 왕가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왕실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왕실이었던 부르봉 왕가가 다시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그죠? 부르봉 왕가가. 그래서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죠. 루이 18세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샤를 10세는 성직자와 귀족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정치를 해요. 전제정치. 이에 자유주의자, 한 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죠. 자유를 맛봤던 프랑스 사람들이 뭘 일으켜요? 7월 혁명을 일으켜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 다음에 뭘 수립해요? 아직까지는 공화국은 아니죠. 루이 필립이 왕이니까 뭐예요? 입헌 군주죠. 이게 바로 7월 혁명이에요. 자, 여기 보면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 7월 혁명을 묘사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그림을 이야기하냐면 상당히 많은 친구, 이 친구는 링컨 닮았어요. 링컨 할아버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제가 이제 저번에 세계사 신문을 만들면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그림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드라큘라의 자유의 여신상을 많이 내세웠는데 이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숙제를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프랑스 혁명 과제를 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올린 동네 친구들은 재빠르게 다른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랄까요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은 라 마르세유를 부르고 행진하는 프랑스의 의원군들의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로베스피에르 그림이라든가 공포 정치와 관련된 이제 그런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그림들 많거든요. 아니면 사진이니까 당시 뭐랄까요 프랑스의 궁궐 이런 걸로 좀 바꿔주시라고 제가 드라큘라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얘는 7월 혁명입니다. 7월 혁명. 그리고 7월 혁명의 결과 벨기에가 독립을 해요. 벨기에가 독립을 했다. 아직까지는 얘들은 입헌군주제고 그 다음에 제한선거예요. 제한선거. 자, 루이 필립의 7월 왕정은 소수의 은행가와 그 다음에 대지주가 불을 독점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권도 어때요? 재산 기준으로 한 제한선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저번에 한번 봤던 아까 이야기했던 국민공회 있죠. 국민공회. 이 친구들 제2공화국. 이 친구들은 뭐였어요? 이 친구들은 뭐였죠? 보통선거였잖아요. 보통선거. 모든 사람들 공평하게 뭘 줬던 사람들이에요. 선거권은 공평하게 줬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자유를 본 사람인데 제한선거에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특히 영국에서는 영국 혁명은 영국은 1780년경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자, 1780년경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1830년경에 프랑스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또 프랑스에서도.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지위가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지위가 크게 올라가면서 요 중하층 시민계급과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다시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바로 2월 혁명이에요. 아까 7월 혁명은 1830년, 2월 혁명은 1848년이에요. 그래서 2월 혁명을 요구했고 그 결과 루이 필립을 몰아내고 제2공화정이 수립돼요. 제2공화정. 제2공화정은 1공화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793년 국민공회가 1공화정. 그 다음에 1848년 2월 혁명의 결과 수립된 게 바로 제2공화정이 되는 거죠. 자,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많은 여러 나라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다시 이제 활활 타올라요.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3월 혁명이 일어났고 3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메테르니가 도망가요. 메테르니가 실각하면서 비인체제가 사실상 붕괴됐다. 즉 비인체제의 붕괴 프랑스의 몇 월 혁명이에요?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에 뭐가 붕괴되었다? 이제 비인체제가 무너졌다.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의 비인체제가 무너졌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3월 혁명, 그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국민회의,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에서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 당을 일으켜서 통일운동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마치니 청년 이탈리아 당, 다 무슨 운동이에요?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의 통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여기 보니까 2월 혁명이네요. 파리 시가전. 와, 뭐 파리 시내에서 왕의 군대와 그다음에 공화정을 주장하는 중소시민과 그다음에 노동자 계급과 는 시가전이 벌어지는 그림이죠. 시가전이요. 자, 아무튼 2월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당선돼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민주주의는 뭘 불러요? 독재자를 불러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던 루이 나폴레옹, 선거를 통해서 다시 황제가 돼요. 얘가 나폴레옹 3세예요. 얘가 나폴레옹 3세. 그래서 제2 제정이 되죠. 제1 제정은 그렇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제1 제정, 그 다음에 루이 나폴레옹 3세가 제2 제정이 돼요. 그는 안으로는 경제발전에 힘쓰고 밖으로는 영토 확장에 힘쓰면서 독재 정치를 했어요. 나폴레옹 3세. 이게 이때 나폴레옹 3세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이제 루이 나폴레옹이 일자리를 만들면서 뭘 하냐면 프랑스의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프랑스 파리를 가서 보면, 와, 방사선으로 뭐 프랑스는 뭐 이렇게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누구 때냐면 나폴레옹 3세 때예요. 그리고 나폴레옹 3세 때까지만 해도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운하의 도시인데, 뭐랄까요, 이렇게 하수구가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하수구가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이 하수구를 일제히 싹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 3세예요. 나폴레옹 3세. 참 대단한 친구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 때 파리가 막 완전히 구획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발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이제 막 파리 하수구로 막 도망다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3세 때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따지면. 자, 그러나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거 뒤에 보면 나와요. 프로이센 3세과의,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따지면 보불 전쟁이라고 불러요. 보불 전쟁.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는 프로이센을 이야기해요. 자, 패배하였다. 한편 이게 1870년이에요. 그쵸? 1870년. 이 보불 전쟁에서 프로이센 군대가 어디를 점령하냐면 파리를 점령을 해요. 파리를 점령해요. 와, 독일이 벌써 이때 파리를 한번 점령을 했었네.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 군대가 어때요?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시민과 노동자 계급들이 파리에서 뭘 만드냐면 자치정부를 만들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리 꼬민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꼬민, 우리 공산당 하면 꼬미니즘 그러죠. 코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으로 생기죠. 파리 꼬민. 이제 꼬민. 이제 이 꼬민의 꼼자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꼬미니즘이 되는 거죠. 꼬미니즘 공산주의.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자치 정부가 만들어져요. 공화국 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프로이센에 협력하던 프랑스 임시정부는 파리 꼬민을 무너뜨리고 뭘 수립해요? 제3공화정을 수립을 하죠. 제3공화정을 수립했다. 이제 파리 꼬민까지 1870년까지 연결이 됐어요. 1870년까지. 자, 이처럼 이제 어때요? 프랑스에서는 혁명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영국은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피를 보이지 않고, 언제부터 피를 보지 않았어요? 영국 같은 경우, 그렇죠?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은 피를 보지 않는 혁명이 계속되었다. 어떻게 보면 타협이죠, 타협. 자, 영국에서는 의회가 주도하면서 자유주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여기 이제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피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교도에게만 관직을 허용했던 심사령, 이거 청교도 혁명 이후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심사령을 폐지했고요. 카톨릭 해방법을 만들어서 종교 차별을 금지시켰다. 그 다음에 정치 분야에서는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부패 선거구를 없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패 선거구는 사람은 없는데 선거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당시 인구 이동으로
유권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거나 아예 지역나 유권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뭘 만들었냐면 거기다 댐을 만들었어요. 댐을 만들면서 이제 사람이 아무도 안 살죠. 왜 그러냐면 스몰 지역이 됐으니까. 스몰 지역이 됐으니까. 그 스몰 지역에도 선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몰 지역에 가서 선거할 때만 되면 배를 타고 가서 배 위에서 5명이 투표를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문자가들이 이제 커럽트죠. 진짜 썩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패 선거구가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옛날에는 산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광산이 개발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맨체스터라든가 랭카스커라든가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원래는 산 한가운데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석탄이 나온 거예요. 석탄이 나오니까 그 옆에 증기기관을 설치했고, 증기기관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장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요런 지역은 옛날에는 산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안 뽑았어요. 근데 이제 요런 데서도 이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거죠. 제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여기는 이제 신흥상공업자였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1차 선거법 개정에서 참정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이 무슨 운동을 전개해요? 1838년 차티스트 운동, 인민헌장운동을 전개해요. 인민헌장. 여기서 차티스트는 우리 막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차트 있죠, 차트.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니까 너 차터라고 써있죠. 차터. 차티스트 운동. 이제 이게 1838년에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돼요? 48년까지 계속되죠.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에서 1848년까지 10년간 노동자 계급이 지속적으로 뭘 요구한 거예요? 참정권 확대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러죠. 차티스트 운동이요. 다시 올라갈게요. 문자가 들어 영국은 이렇게 보면 정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드디어 32년 이렇고요. 84년에 광산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고요. 1918년에 드디어 21세 남자 보통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완전한 지금 보통선거는 뭐예요? 보통선거는 1969년? 뭐 이때도 보통선거는 맞구만. 이때도 보통선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의미에서의 남녀평등의 보통선거가 만들어진 건 1928년이네요. 영국에서요.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38년에서 48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광산 농촌과 광산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네요. 선거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공물법, 항해법. 이거 언제였죠? 항해법. 이거 누구 때 거 있어요? 항해법. 그렇죠. 크로메. 대표적인 뭐라고 그러죠? 크로메. 대표적인 이거 뭐라고 그랬었죠? 이거? 중상주의였죠. 중상주의지. 중상주의로서 영국에 들어오는, 영국에 수출을 하고 싶으면, 아니면 영국의 물건을 수입하고 싶으면 반드시 어느 나라 배만 이용해라? 그렇죠. 영국 선박만 이용해라. 이거 중상주의였죠. 요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물건을 수출을 하건 수입하건 아무 나라 배나 이용해라. 그럼 어떤 배를 이용했을까요? 값싸고 안전한 거 이용할 거 아니에요. 값싸고 안전한 배. 그러다 보니까 영국 중심 자유주의 경제가 싹트게 되는 거죠. 역시 곡물법도 마찬가지야. 곡물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 관세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폐지를 하죠. 관세를 폐지하면 곡물 가격이 싸지겠죠? 곡물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세를 폐지하면 누가 손해봐요? 농민, 지주는 손해보죠. 그 대신 곡물 가격이 싸지면 누가 이익 볼까요? 그렇죠. 자본가들이 이익 보죠. 자본가들이 왜 이익 봐요? 그렇죠. 곡물 가격이 싸지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조금만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곡물법과 항해법이 폐지가 됐다는 것은 경제 분야의 중심이 지주계급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산업보호에서 이제 어때요? 자유주의 무역으로. 그죠? 보호무역에서 뭘로 바뀌는? 자유무역으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바꿨던 이유가 뭐예요? 그쵸?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게 됐다.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한때 군사대국이었으나 짜르. 이제 짜르는 그 로마의 카이사르로부터 기원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전제 정치와 농노제.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는 중세가 끝나면서 농노제가 거의 대부분 무너졌지만 동유럽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 아니면 프로이센 특히 어느 나라 이제 러시아는 끝까지 농노제가 남아 있었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한가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업만이 유일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농촌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지주들에게 유리했던 농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지주에게 유리했던. 그래서 한때 서유럽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젊은 장교들이 데카프리스트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푸시킨 있죠. 푸시킨의 시가 이때 나왔었어요. 데카프리스트 1825년. 자, 실패하였다. 자, 러시아는 흑해 쪽으로 남하 정책. 이 남하 정책을 왜 추진하죠? 남하 정책. 그렇죠. 부동항. 멀지 않는 항구. 그죠? 부동항 획득. 뭐 요즘이야 뭐 조금 러시아도 앉아도 부동항 획득했지만 1800년대 이때는 기온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어떤 때요? 추운 때였어요. 추운 때. 그래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오스만 제국과 크리미아 전쟁을 일으켰으나 패하였다. 왜 그러냐? 크리미아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흑해예요.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끝끝내 쫓아가면서 막았던 나라 영국이 있죠. 영국. 이때 또 등장하는 누님 있잖아요. 누가 등장해요? 나이팅게일 누님 등장하잖아요. 나이팅게일. 또 등장하는 때도 역시 이때예요. 그래서 아무튼 크리미아 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다음 크리미아 전쟁.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게 누구냐면 알렉산드로 2세.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알렉산드로 2세 농노를 해방해요. 농노 해방. 그래서 농노를 해방했다는 이야기는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러시아를 이제 산업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러시아는 아직까지 뭐가 발달하지 못해요.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노를 해방시켰는데 해방된 농민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혜택을 주지 못했고 전제정치도 굳건했다. 러시아 현실에 절망한 많은 지도자들은 문화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 민중 계몽운동, 그죠? 그래서 민중을 계몽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민중들을 봉건 귀족들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으나 실패로 끝나요. 그러자 여기에 실패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무정부주의자가 돼요. 아나키스트. 여기서 이야기는 무정부주의는 뭐냐면 어떠한 형태의 폭압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폭압도 반대하면서 이들이 어때요? 폭력적 성향을 띠면서 알렉산드로스 2세를 암살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정치가 더 강화되죠. 전정치가 강화되고 모든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면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더 뒤진 나라가 돼버려요. 더 뒤진 나라가 됐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이라든가 독일 통일, 이건 좀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1시간 안에는 다 못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 무정부주의라든가 아나키스트 운동, 그 다음에 농노 해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수업 시간에 더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요 3번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3번요. 마칩니다.